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간호 모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모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가끔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머리에 이렇게 꽃을 막 꽂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소위 이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하면서 손가락질을 막 하거나 아니면 불쌍하게 이렇게 여기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실연을 당했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강한 분노 상황이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강한 공포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고함을 막 지른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을 정신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동은 당시에 그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 하므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섣불리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내에서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행동을 했을 때를 뜻하는데요. 이 말은 정상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가치 체계의 기준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행동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 체계 내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적절히 기능하고 그 생활 양식이 합리적이며 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그 행동이 정상적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회의 체계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딱딱 자로재듯이 나눌 수는 없고요. 변화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근거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 이론적 모형이 있는데요. 그 이론적 모형에 근거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모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볼까요? 간호사가 욕창 간호를 제공할 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라고 간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욕창의 원인을 살펴보고 단계를 파악하고 특성을 살핀 다음에 매뉴얼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간호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의 욕창 간호 제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간호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이유는 간호사의 간호 행위가 과학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간호 행위의 반복적인 패턴을 관찰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론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간호이론이란 간호가 무엇인지, 간호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간호의 철학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로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직업의 경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론에 근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모형은 무엇일까요? 모형은 이론의 하위 체계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모델, 즉 실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투기를 장난감 모양으로 그대로 본떠서 크기를 축소해서 만든 것도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모형은 어떤 현상이나 효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현상을 축소시켜서 이론 속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간호사와 환자의 촉진적 의사소통 기법 사용이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될 때 간호사와 환자의 의사소통 양상과 그 효과를 도식화시켜서 이론 안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모형을 통해서 이론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즉 모형은 인간 행동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체를 잘 조직화한 것으로서 인간 행동
행동의 이유와 치료적 수행 전략 및 대상자와 치료자의 역할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모형은 자료의 조직화를 통해서 실무 기능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하고 수행 효과를 평가 가능하게 하며 인간 행동에 필요한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실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치료의 개념적 모형을 근거로 해서 치료적 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간호에 주로 활용되는 간호 모형의 종류와 모형에 따른 이상행동에 대한 견해 및 치료 과정, 대상자와 치료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선 정신분석 모형입니다. 앞전에 배웠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활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정신분석 이론에서 강조하였던 이론적 특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상행동에 대한 견해는 성인기의 문제행동은 초기 발달 단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데 어린 시절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불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로 그 시기에 정신 에너지가 막 집중돼요. 그래서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이 생긴다라고 보았어요. 예를 들면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손을 씻는 사람은 학문기 때 부모가 불결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죠. 치료 과정은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전 시간에 학습했듯이 자유현상, 프리 어소시에이션, 꿈의 분석, 드림 아날라이시스 등을 활용하는데요. 자유현상이란 카우치에 누운 환자가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신분석가가 분석을 해줌으로써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불안과 억압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꿈의 분석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분석가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유현상의 과정에서 대상자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무의식의 검열을 통해 자아를 위협하는 충돌을 피해서 표현되는데요. 그것은 저항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대상자의 저항을 확인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영역을 찾아내서 해석을 해줌으로써 환자의 내적 정신세계의 갈등을 인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석 과정 중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전이가 분석 과정을 복잡하게 하지만 치료에 도움이 되죠. 전이와 역전이도 앞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전이 트랜스퍼런스는 환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치료자를 보았을 때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에 의하면 환자는 지금 현재 성인이지만 이 상황이었던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현재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상자는 자신이 치료자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외상적 사건이 있었는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치료자가 전이 감정을 해석해 줌으로써 어릴 적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는 치료자가 환자에 대해 갖는 강한 느낌으로써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정신분석 모델에서 대상자와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환자는 치료에 있어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현상을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현상의 촉진을 위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카우치에 편안하게 누워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분석가는 자극을 최소화하고 자유현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는 위치에서 치료를 지도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환자는 치료자를 성인으로서 분석가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치료자는 한마디로 음영자, 즉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환자가 모든 생각, 느낌을 표현하는 반면 치료자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지 않는데요. 치료자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환자 현실에 관계되지 않음으로써 순수한 환자의 전이가 발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치료자는 환자가 연상을 할 때 흐름을 차단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계속하세요, 자세히 얘기하세요 등으로 반응을 하며 환자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는 간단하게 의사소통만 하지 않고 환자가 수용하거나 배척하도록 지시됩니다. 치료가 끝날 즈음에는 갈등과 의존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치료자를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대인관계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설리번과 페플라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모형에서는 이상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인간
상호관계에서 보았는데요. 정신분석처럼 정신 내적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또는 상호관계의 경험을 강조하며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욕구, 즉 본능적 욕구와 대인관계 욕구로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인관계 이론에서 개인은 자기 체계가 만족이나 안정 욕구를 해결하는 데 방해를 받는 경우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보았으며 생애 초기 경험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생애 초기에 아기가 어머니의 불안을 감지하거나 어머니로부터 거부를 당한 경우에 기본적인 불안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지키지 못할 때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치료 과정은 발달 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건전한 관계를 학습했는가에 초점을 두는데요.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는 안정과 안정감에서 이루어지며 치료자는 환자가 신뢰감을 얻도록 돕고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치료에서 대인관계가 무엇인지 환자가 알도록 돕고 성공적으로 관계하는 유형을 찾도록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치료받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대인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만족할 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기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치료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역할은 그의 관심 사항을 치료자와 공유하고 치료관계에 최대한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치료관계 자체가 대인관계의 한 모형으로서 기여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학습할 수 있으며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거친 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경험을 적용해 보도록 노력합니다. 치료자는 치료 상황에 개입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환자를 관찰하는 참여적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자는 신념과 가치, 생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서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가지고 무비판적인,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환자의 지각과 관심이 다른 사람들의 지각 또는 관심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환자와의 치료 관계에서 환자가 성숙한 관계를 할 수 있으면 그의 건강한 관계 경험을 치료자 외에 다른 상황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상호작용 이론을 주장한 간호이론가인 페플라우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요. 환자는 간호사에게 잘 보임으로써 회복이 되고 간호사는 환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므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의존적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페플라우가 주장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와 간호사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방인의 역할을, 이후 상호 과정 중 건강 정보와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자원인의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가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경험으로부터 성장하고 학습하여 정보의 사용 능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하였으며 민주적인 간호 과정에 환자가 협동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돕는 역할을 지도자 역할, 환자의 과거 중요한 인물의 역할로서 감정을 활성화시키도록 돕는 것을 대리인의 역할, 질병과 관련된 사실과 느낌을 전체 경험에 통합하게 돕는 역할을 간호자의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는 사츠와 케플란입니다. 사회 모형에서는 정신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사회 모형이 주장되기 전에는 정신질환의 원인으로서 개인 내적인 원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역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 모형이 주장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건강관리 시스템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 모형에서 이상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인간과 그의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로서 어느 문화권에서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정신증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가난, 가정불안, 교육 부족 등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정신질환의 소인이 되며 불리한 상황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제한하고 환경적 지지도 부족해서 부정적인 대처 반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상행동은 사회적 환경이 일탈행동에 책임이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비정상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인데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원이 있다면 위기 극복의 경험을 배우고 대처 기전을 발달시키고 또 성장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체제를 통해서 이런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모형의 치료적 과정입니다. 사츠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사회가 그 관리 방법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정신질환자가 사회 규범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사회적 기대에 수용하게 되면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때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츠는 사회적 규범을
경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을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했고요. 대상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방법과 치료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도움을 청할 때만 돕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대상자와 협동해서 변화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또한 대상자는 정신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실제로 대상자가 자의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과 수용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케플라는 사회적 상황, 즉 가난, 가족 불화, 부적절한 교육 등이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1차 예방 이론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케플라는 1차, 2차, 3차 예방을 통해 사회 지지 체계를 이용하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위기 간호를 사용하며 환경의 조작과 보조의 목록이 이용되고 동료의 지지가 격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 모형에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따라서 치료자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 즉 지역사회 강의, 가정방문, 다른 기관의 자문의 상담, 의료활동 등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자로 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치료자가 전문인일 수도 있지만 비전문인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동네 미용실 원장님, 동네 술집의 사장님, 바텐더, 이런 사람들도 치료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치료적으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이렇게 상호소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협조를 구하는 데도 용이하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전문인과 비전문인을 포함한 치료자들은 병이 일어나기 전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1차 예방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가 1차 예방을 포함하는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차 예방 업무에 접하게 되면 2차 관리와 3차 관리에 대한 요구가 없어진다라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1차 예방만 잘해도 정신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실존 모형은 샤르트르,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 등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펄스와 글래서, 앨리스, 로저스, 랭 등이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실존에 대한 탐구, 철학적 가치와 의미를 찾고 강조하는 모델로서 대상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도록 하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자신의 모습 그 자체를 신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삶은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존 모형에서는 개인이 자기 인식에서 멀어졌을 경우 이상행동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식에서 멀어진 사람, 즉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무력감과 슬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세상과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할 수 없으며 타인의 요구에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존주의 모형의 치료 과정은 만남에 초점을 두는데요.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존까지 이해하는 것이며 만남을 통해 과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진실성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인의 과거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금 현재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치료는 집단으로 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격려받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존적 모형의 유형입니다. 의미요법을 제외하고는 2학년 때 상담 이론 및 실제에서 배웠던 내용이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상담 이론 및 실제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미요법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빅터 프랭클 박사가 2차 세계대전 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 되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고 의미치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입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있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실존 모형에서 환자의 역할입니다.
환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치료자에게 의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자와 치료자가 같은 인격체라서 동등한 입장을 강조하였고 현재 질병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질병이 아니고 현재 자신과 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이지만 치료자의 지시를 믿고 따를 수 있다라면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은 자신이고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이고 도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치료자는 환자가 진정한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할 때 치료자는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만 온정적이고 공감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에릭 번, 바츠러빅 등이 있습니다. 에릭 번의 PAC 모형은 상담 이론에서도 배웠고 다음 주차 치료적 관계와 의사소통에서도 다룰 텐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의사소통 모형의 개요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모형에서는 상호 의사소통 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행동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의견이나 감정 교류가 안 될 때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붕괴된 의사소통 형태가 이상행동을 유발한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치료 과정은 의사소통의 형태를 사정해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고 잘못된 의사소통 형태를 인식하고 변화하도록 돕습니다. 의사소통 모형에서 대상자의 역할은 대상자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공부하거나 자아 상태, 장애가 된 형태의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 모형에서도 변화의 책임은 대상자에게 있으며 대상자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자기들의 반응을 처리하기 위해서 치료에 포함됩니다. 치료자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중재함으로써 환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강화하고 비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은 행동 모형입니다. 행동 모형도 이미 학습한 내용인데요. 행동은 학습된다라는 학습 이론에 근거한 모형입니다. 모든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이상행동 역시 학습을 이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습관적인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이상행동은 학습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았거나 전혀 학습되지 않았거나 적절히 강화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래에는 개인의 비효율적인 사고의 틀을 수정해서 좀 더 기능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인지치료와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행동치료를 혼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행동 모형은 학습 이론에 근거하므로 치료 자체가 교육과정, 즉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치료 유형에는 탈감작법, 이완법, 자기주장훈련법, 역할극, 혐오치료, 명목화폐제도 등이 있습니다. 행동 모형에서 대상자는 학습자로서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동 모형에서는 대상자의 사고나 감정이 아닌 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면 치료를 종결하고요. 무의식적인 갈등을 파헤치거나 과거를 조사하는 등의 내면적인 갈등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치료자는 교사의 역할로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버리고 보다 만족스러운 행동으로 대치하도록 도와주는 행동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지지치료 모형입니다. 다른 모형과 달리 어느 지배적인 개념이나 이론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정신분석 이론을 이용합니다. 이 모형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 형성이 부족한 경우 도움이 되는 모형으로서 지역사회, 임상현장 등 모든 대상자들에게 가장 폭넓게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것도 일종의 지지 모형에 따른 간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드와 자, 초자의 개념을 믿고 적응적인 기능에서 심리적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뿐 아니라 현재 생물, 정신, 사회적 대처 반응과 대응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지지 모형에서는 자기 이해나 병식을 고치시키기보다는 행동과 고통의 주관적인 감정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충고와 교육,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상자의 자아가 조금 약해져 있을 때 지지해서 강화시켜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기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충고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주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현재의 초점을 두고 가족과 사회적 지지 체계를 이용하기도 하며 필요시 투약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대상자가 사회적 기능과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시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진실한 치료적 동맹과 공감, 관심의 표현, 비판단적인 수용으로 환자와 관계하고 의사소통은 적극적인 쌍방통행을 활용하고요. 약물 이용이나 다른 치료법을 병행합니다. 대상자는 생활사건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치료자의 지지적 역할을 수용하고
치료 과정에 동참합니다. 의학 모형은 대상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정신장애 진단에 초점을 두는 모형입니다. 의학 모형에서는 신경 자극 전달에 이상인 중추신경 장애로부터 행동 파괴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정신병이 하나의 질병이며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환자의 외적 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치료에 초점을 둡니다. 치료 과정은 명확한데요. 환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 따라 진단을 내리고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학 모형은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모형인데요. 치료를 주도하는 사람은 의사이므로 환자는 의사의 결정에 대해 질문하지 못합니다. 대상자의 역할은 병자로서 의사의 치료 계획을 잘 따르고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복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강제적인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치료자로서 대상자의 질병을 확인할 책임을 가지며 대상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도적 치료 계획을 세우고요. 환자가 의사의 치료 계획을 따르기를 거절할 경우 지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는 셀리에, 로이, 라자루스와 포크만입니다. 스트레스 이론 역시 스트레스와 간호 부분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경고 반응 단계, 저항 단계, 탈진 단계로 이루어지는 일반 적응 증후군으로 설명하였고, 로이는 스트레스 적응 수준을 강조하는 적응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스트레스 모형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반응이 이상 행동이다 라고 했으며, 스트레스 원이 개인의 적응 수준을 넘어설 때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질병을 비롯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스트레스 관리를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책임이 크며 자신의 스트레스원을 검토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인식하며 이를 실천하는 노력의 주체임을 뜻합니다. 치료자는 대상자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페플라우, 홀, 존슨 등이 있습니다. 간호 모형에서는 인간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인 존재로서 반응은 건강하고 적응적인 상태에서 질환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반응까지 연속선상에서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간호 모형은 전인적 접근 방법으로 대상자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해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치료적 대화를 통해서 간호사와 대상자는 치료적 관계를 수립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다른 의료인에게 대상자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호 과정을 적용해서 자료 수집, 진단, 계획, 실행, 계속적인 평가, 계획을 통해 환자와의 상호관계로 계획되고 다른 조력자와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독자적인 기능, 상호 의존적인 기능, 의존적인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환자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간호 과정에 참여하여 간호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함께 간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숙련가로서 필요시 다른 정신건강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 이론, 생물과학, 사회과학의 지식을 응용해서 간호를 계획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며 무비판적으로 경청하고 느낌을 확인하며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독립적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할 때에는 의존적인 상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술을 적용해서 대상자가 성장하고 최고의 기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이상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 발달 과업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으로 보는 정신간호 모형은 무엇이었나요? 네, 어린 시절 갈등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재현된다고 했죠? 정답은 4번, 정신분석 모형이었습니다. 2번, 대인관계 모형에서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대인관계 모형하면 여러분은 설리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생애 초기에 중요한 사람,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에게 거부를 당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사람에게 확대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보기는 특정 발달 과업에 지나치게 고착되었다. 이건 정신분석 모형이죠. 2번,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소외될 때 나타나는, 이거는 실존적 모형이었어요. 3번, 잘못된 행동이 강화되었을 때 나타난다. 강화라는 단어는 학습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행동 모형입니다. 4번,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 이거는 의사소통 모형. 3번, 개인의 정신내적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또는 상호관계의 경험을 강조하는 모형은,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거는 대인관계 모형이었어요.
정답은 2번. 4번. 실존주의 모형에 입각한 정신간호 중재의 치료 목적은 무엇인가? 실존주의 모형은 개인의 어떤 존재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형이었어요. 실존 모형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인식에서 멀어졌을 때 이상행동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페플라우에 의해 확인된 대인관계에서의 간호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페플라우의 간호사의 역할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닌 건 뭘까요? 3번 전략가입니다. 6번. 다음 중 행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보시면 관찰 가능한 대상자의 외적 행동을 강조한다. 맞았어요? 행동이 변하면 인지와 정서적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 행동치료자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렇죠. 라 행동의 주관적인 평가를 중요시한다.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주관적인 것들은 거부해요. 정답은 가나 다의 1번입니다. 7번.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을 이상행동으로 간주하는 정신간호 모형은? 중추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면 의학 모형이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모형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번 6주차는 학습 내용이 길었는데요. 특히 간호 모형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치료적 관계와 의사소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